네, 예상대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16년 만에 여야가 바뀐 경기도 첫 국감은 스캔들 국감으로 변질됐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은 한국당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행안위 얘기 먼저 해보시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이게 행안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금 국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재명 지사의 뭐 개인적인 일, 뭐 가족관계 녹취록, 특히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거 공개하겠다, 의원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다, 아니 하지 말라, 지금 이걸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공개는 안 했죠? 예. 이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스캔들 국감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뭐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를 뭐 감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이 오늘의 이 국감을 뭐 TV를 든 뭐 지면을 통해서든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접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었느냐, 이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뭐 이 지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경기도에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민들에 대한 뭐 복지 정책도 있고, 그거를 꼼꼼히 따져도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조원진 의원이 뭐 녹취록 2개라고 얘기했죠. 뭐라고는 뭐 얘기는 않고 예. 2개라고 했는데, 대충 이거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뭐 대충 우리들이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녹취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6.13 지방선거 때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뭐 이건 뭐 꼭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녹취록을 공개까지 했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압도적인 당선을 했고,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식의 국감이 되면은 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국감 무용론은 뭐 어느 때든지 나옵니다만은 예. 다시 또 그거를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도 이 내용은 국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상적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게 국감을 경기도는 뭐 워낙에 큰 데고 예산도 뭐 수십조에 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다 할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무엇인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중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사의 개인적인 그 뭐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슈가 도정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충분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도정에 굉장히 영향력을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법원에서 소명을 해야 할 거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도 일정 정도 소명을 할 기회를 하면은 국감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국감장에서 소명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지, 자꾸 이게 국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감 자체가 공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이게 도정에 굉장히 상당히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국감에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 국감 자체에 대해서 피감 당사자가 좀 무력화시킨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어찌 됐든 과정은 상당 부분 수용하는 그 모양새를 보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야 본인이 당사자니까 뭐 강하게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무작정 방패를 쳐주기도, 그러니까 쉴드를 친다고 그러죠.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애매하고,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이 지사를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내에 또 뭐라고 그러죠? 역학관계 부분도 걸린 것도 있고. 근데 이 국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 김 소장님은
이게 도지사의 능력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 2개나 아니면 야당이 준비하는 것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뭐 가정 문제랄지 아니면 여배우 스캔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어요. 말씀대로 수많은 검증할 게 많고 국정감사를 할 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날에 이거를 실제로 뭐 틀었다고 하자고요. 틀고 예. 질문하면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야당 의원은 지금까지 쭉 거론됐던 정도의 수준에서 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또 뭐 부인할 거고 그게 계속 되풀이될 텐데 과연 그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국정감사하고 있구나 예.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압수수색의 부분도 있지만 예. 사실 이 내용이 권한남용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권한남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검증이 된다. 만약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도정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검증이 된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아요. 예. 사실 네.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이런 소문도 있어요. 가지치기 하는 거다. 차기 대권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수순에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질문에도 나왔죠. 예, 예.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런데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그걸 너무 나가긴 그렇고 예. 어찌됐든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당선시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경필 지사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당선시키고 만약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보궐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게 신문 사이트에서 계속 공공연하게 돌았던 내용이에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국감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방어는 해주지만 법원에 대한 그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만 해도 자기 당에서 공천한 최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에 예.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공천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천의 책임이 있으니까 쉴드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국회 내에서는 공방으로 갈 수 있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내려질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 복잡하긴 아닌가. 하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얘기가 좀 더 정치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예. 이게 좀 본인이 좀 증폭시킨 측면도 있죠. 저번에 그 휴대폰 2개인가요? 그 네. 압수수색 때 이 지사가 나오면서 언론인들 앞에서 이전 그 뭐 어목한 이명박 그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직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에 친문 실세로부터 탈당 권유를 예. 받은 적이 있느냐. 보통의 경우면 이럴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여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을 안 쳐. 아니면 부인을 하거나 할 텐데 이 지사가 또 뭐 의견이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앞에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를 네.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저희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친문 쪽이나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의혹이나 뭐 음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직전에 뭐 아시겠으면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당권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분들이 지금의 당대표를 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기 친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다수가 다른 후보를 밀었어요. 예.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걸 음모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국토위 감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의혹이 지금 공공부문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지금 친인척 비리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직접 나섰어요. 그만큼 중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반 그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박탈감을 주는 거고. 빚을 꽂았다는 표현이 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정기주식 논란이 생긴 게 비정규직에 있던 이 그 희생자가 19살짜리 희생자가 파트너가 노동단체 행사를 참여하느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법정에서 사고 때 말씀하신 예, 예. 법정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부에 있어서 정부도 지금 뭐 정부가 노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관계를 잘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 문제는 노조에 끌려가는 모양이 돼가지고 국민 여론과 배치되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정 정도 노조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끝나면서 결국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도 그것을 생각해서 노조에 좀 저제세 아니냐. 그리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거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대변하는 게 지금 야당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정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노조하고 떼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입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이게 여야의 싸움으로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당이 지적한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일정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나 뭐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수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니셔티브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다가 과연 정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그 우호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노조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건설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일정 정도 방향을 잡는데 균형을 잡는데 활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장님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노조가 뭐 영향을 좀 미쳤다. 이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남겨놓고 첫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서울교통공사의 이 108명에 대해서도 그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전에 일어난 사람들이 무기계약적으로 입사를 했을 때다라고 방어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다. 친인척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뭐 그쪽 입장을 두둔할 생각은 아닌데 예. 오기 전에 쭉 찾아보니까 이 서울교통공사가 뭐죠?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합쳐졌더라고요. 예. 그 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부부 간에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두 기관을 합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물론 뭐 그게 명쾌하게 뭐 모두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해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금수장 말씀대로 이런 고용 승계나 채용 비리나 이런 부분은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노조 문제는 이미 뭐 전임 정권 때도 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큰 노조 같은 경우는 이걸 뭐 단협 사항에 넣으려고 하다가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로 갈 게 아니고요. 분명한 건 이제 채용의 비리, 채용 우대 과연 사람을 뽑을 때 어떤 특혜를 줬는지 그 과정에서 뭐 뇌물이랄지 아니면 별도의 말씀대로 노조를 우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껌껌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는 서울시가 저는 꼭 수세적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 뭐 박원순 시장께서 감사를 요청했으니 거기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뿐만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채용 비리라든지 고용 승계가 나왔다면 거기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근데 노조 문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을 했고 뭐 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팩트가 뒤바뀌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언론을 비교해 볼 때 그 이후에 나온 언론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노조위원장이 같은 김 씨인데 다른 사안인 거예요, 전혀. 그 야당이 주장했고 그걸 통해서 추가로 취재한 언론에서 쓴 사람은 그 사실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다른 노조위원장인 거예요. 같은 김 씨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들이
한 언론이 주장한 분은 아들이 채용된 적이 없어요. 예. 그 완전히 억울한 케이스죠. 뭐 오보인 케이스인데 팩트가 잘못된 팩트가 부분. 완전히 잘못.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30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 여론이 되게 그렇잖아요. 고용승계라는 거는 아버지가 직장 갖고 있다가 그 양질의 일자리를 또 아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공정사회의 큰 적이죠. 큰 적. 음서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이건 용납되지 못하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 감정을 가장 그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인 분명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확실하게 뭐 이건 진짜 비리가 있는지 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기사를 조금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자면 그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해고됐던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복직을 했다. 근데 뭐 이 가운데 네. 선거에 참여한 뭐 인원도 있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 뭔가 팩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팩트는 나중에 어떻게든지 밝혀지겠죠. 예. 감사원에서도 일정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30명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0명 얘기도 그 안에 있었어요.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그 소득주도하고 비슷해가지고 사실은 비정규직 제로 부분도 이걸 그 현상들만 가지고 계속 쫓아서 그 땜질식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결과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천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노조 문제는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노조가 자기 주장을 했을 때 그게 공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노조가 자기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그건 거의 계속 그 파이가 커질 때 경제가 우리 성장할 때 그럴 때는 노조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니까 노조의 주장이 정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런데 진짜 처우가 좋은 노조가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공공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발언권이 너무나 세져가지고 지금 정권이 어떻게 보면 노조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게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주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노조의 입장에서는 현 정권은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 이제 포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다음 정권을 하는 유력한 주자인 박원순 시장을 일정 정도 도와주고 그거리에 따라서 일단 그 캠프를 잘 운영을 해서 예. 다음 정권을 차지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경제 운영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를 봐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게 듣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세금으로 해야 하는 거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지고 게다가 그건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문은 점점 좁아져가지고 실업난은 더 청년 실업은 과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 생각이 분께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채용 비리일 수도 있고 뭐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서 이 비리의 원인이 강성 노조의 비대한 권력이 분명히 작용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yes or no 좀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노라고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비정규직 제로 정책까지 가면은 이건 약간 경강부회하는 측면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 큰 숫자에서 일부의 지금 고용 승계 부분이 나왔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따져보고 감사도 받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명백하게 밝힌 다음에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조가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복직을 많이 시켰다. 예. 그 부분도 그 과정에서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한 30명이라고 나오고 그 중에 또 다른 부분, 팩트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구도까지 생각해가지고 지금 집어넣고 도왔다는 거는 좀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실제로 이 보면은 계약 비정규직을
뭐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가 네. 결국은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이 구도는 사실 내부에서 굉장히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조가 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노조가 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좀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자기 식구를 결국 많이 숫자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노조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보다도 네.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로 들어가 가지고 이 내부자 거래에 있어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조사 조사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도 일정 정도 감사원 조사가 못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국정조사로 가는 게 이걸 깔끔하게 털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바티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꿔질까 싶은데요, 분위기. 네, 좀 밝은 분위기로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초청 메시지에 어떤 답을 할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아주 흔쾌히 수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거의 수락이죠. 그렇게 답변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뭐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네. 저기 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한다고 할 때 큰 저기 뭐 이변이 없으면 교황이 받아들일 거로 좀 전직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자체가 좀 진보적이신 분이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지만 평화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집중을 하시는 분이죠.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지구촌에서 정말로 아직도 이 냉전이 돼 있고 갈등과 분단이 돼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북한을 갈 기회가 있다면 글쎄요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가 또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카톨릭 신자잖아요.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황청이 지금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교황청의 공식 발표에 일단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는 걸로 봐선 뭐 일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좀 갈 길이 멀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초청장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직접 가셔가지고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도 북한에서 호응을 안 하니까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북한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했지만 그거는 외교적으로는 실제로 북한에서 일정 정도 제스처를 하고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야지 현실화되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칫하면은 교황께서 네. 좀 시건을 하는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3억 천주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게 오히려 우리의 통일이나 평화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식으로 절차가 시작됐을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섭부르게 샴페인 터뜨리지 말자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자꾸 갖게 되는 게 교황청을 방문했는데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 뭔가 이런 걸 더욱더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무원장께서 한국말로 또 미사 때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말로 그렇게 해주고 특별하게 교황청 내에서 미사까지 들어준 거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황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치나 위상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랄지 평화가 오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요. 다 영향을 좋게 미치지 않을까.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시간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